시아버지와 며느리. 시골의 어느 작은 마을에 젊은 부부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런저런 일들마다 갈등이 심각하여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자니 아내가 마음에 걸리고, 아내 입장에 서자니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만 아팠어요. 읍내 장을 다녀온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 장에서 희한한 것을 보았어. 예? 희한한 거라뇨? 아이고, 그게 뭔데요? 그게 말이야, 장터 한가운데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영감을 내다 놓고는 돈을 받고 팔지 뭐야? 꽤 비싼 돈을 받다니 이거 재미가 솔솔하겠는데? 아유, 농담도 하지 말아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정말이라니까? 남편은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사실이라고 말하자 아내도 솔깃해하는 얼굴이 되었어요. 우리도 아버지께 이것저것 잘 먹여가지고 살이 찌면 장에다 내다 파는 거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고지 듣고 그 뒤부터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를 장에 내다 팔 생각에 끼니 때마다 시아버지 입맛에 맞게 갖은 반찬도 마련하고 갖가지 몸에 좋다는 걸 구하여서 상에 올렸어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자 먼저 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졌죠.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시아버지를 잘 모실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까?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아이고, 우리 집 며느리 같은 아이는 세상에 둘도 없어.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며느리 칭찬을 하고 다녔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미련하기만 한 며느리라도 그동안 시아버지를 미워했던 일이 후회스러웠어요. 이제는 시아버지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이 들었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두 사람의 정이 돈독해졌어요. 아들이 저녁을 먹은 뒤 방 안에 볏짚을 들여다 놓고 새끼줄을 꼬고 있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아유, 여보,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급히 새끼를 꼬? 아이, 이 사람 벌써 잊었나? 아이고, 있긴 뭘 잊어요? 내일이 장날 아닌가? 아, 장날이랑 새끼줄이 무슨 상관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꽤 많이 살이 찌었으니까 장에 내다 팔아야지. 남편이 꼬는 새끼를 잡아채며 정색을 했어요. 아이고, 당신 미쳤어요? 세상에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그제야 남편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내가 그 말을 꼭 듣고 싶었어. 세상에 아버지를 장에 내다 파는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어? 그 뒤 며느리는 더욱 지긋한 정성으로 모셨고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끔찍하게 아끼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거짓말. 어느 마을에 황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재산이 많은 황부자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때가 많았죠.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래. 거짓말이 재미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황부자는 집 대문에 벽보를 붙였어요. 벽보를 본 사람들이
황부자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거짓말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죠. 거짓말쟁이들은 차례대로 황부자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무리 믿기지 않는 거짓말을 해도 황부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에이, 거짓말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거짓말쟁이들은 툴툴거리면서 물러났어요. 황부자는 계속 거짓말을 들었지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짓말이 없었죠. 깊은 산속에서 숯을 구워 파는 가난한 숯장수가 이 소문을 듣고 황부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황부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은 옆에서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었죠. 이제 숯장수 차례가 되었어요. 황부자가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말했죠. 보아하니, 너 거짓말도 시답잡겠구나. 일단 들어보세요. 전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아니, 진짜 이야기라면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 아유, 일단 들어보시라니까요. 거짓말보다 재밌을 거예요. 좋다. 그럼 어서 말해보거라. 숫장수는 첫 번째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어요. 우리 산골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루 세 끼를요, 참새고기만 먹는다니까요. 그 많은 참새고기를 어디서 구하느냐? 아유, 그뿐이 아니에요. 날마다 참새를요, 세 가마귀씩이나 잡는다니까요. 응? 그렇게 많이 참새를 잡는다고? 아니, 대체 어떻게 잡느냐? 아유,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눈이 내리는 날에요, 안방 문에다가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놓는 거예요. 방에 앉아가지고 손바닥에 좁쌀을 펼쳐놓고 그 목구멍을 쑥 집어넣어요. 그럼 밖에서 참새들이 이 좁쌀을 먹으려고 이 손바닥에 내려앉는 거죠. 근데 재빨리 춤을 움켜쥐면요, 한 마리씩 잡는 거죠. 황부자는 흥미로운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참새들이 자꾸 날아 들어오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아유, 금세요, 한 자루가 되고 또 두 자루가 되고 하루 먹을 양은 충분하죠. 황부자는 웃을 듯 말 듯 하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예, 그건 좀 거짓말이 아니냐. 아이고, 거짓말 한 번 성공했습니다요. 숫장수는 거짓말 한 번을 성공했죠. 영감님, 이번엔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도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니까요. 그래, 알았으니 어서 얘기해보거라. 황부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마을에는요, 벼농사를 아주 쉽게 지어요. 어떻게 쉽게 짓는단 말이냐. 그게요, 봄이 되면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발을 엮는 거예요. 발을 엮어서 무엇에 쓰려고? 잘 들어보세요. 발을 논에 넓게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벼씨를 슉슉슉슉 뿌리는 거죠. 그럼 발 사이사이로 모내기를 한 것처럼 줄을 지어서 뭐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황 부자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발이 다 덮여 있으니까 잡풀도 자라질 않지. 더운 여름에 김을 매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름에는 뭘 하고 지냈느냐? 냇물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물놀이 하죠. 가을에요? 벼가 다 있잖아요. 그럼 발 네 귀퉁이를 번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 사이로 벼가 후 훑어져가지고요. 벼가 소복하게 쌓이게 돼요. 그럼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논마다 펼쳐놓을 큰 발을 무슨 수로 만든단 말이야. 허허이 거참.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짓던 황 부자는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며 호통을 쳤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황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두 번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말았죠. 황 부자가 한 번만 더 거짓말을 인정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황 부자는 다시는 거짓말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음을 다잡았죠. 영감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감님도 아는 진짜 이야기라니까요. 숫장수는 허리춤에서 손수건 한 장 꺼냈어요. 영감님, 이 손수건에 적힌 사연이 세 번째 진짜 이야기예요. 잘 살펴보세요. 숫장수는 손수건을 황 부자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웬 수건이냐? 거기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남긴 유서가 적혀 있어요. 펼쳐서 읽어보시라니까요. 궁금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펼쳤어요. 아들아, 내가 황 부자에게 500만 냥을 빌려주었으니 꼭 받도록 하거라. 황 부자는 눈이 왕방울처럼 커졌어요.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감님, 그 유서가 사실이죠? 우리 아버지 말 맞죠? 그러니까 빌린 돈 빨리 갚아주세요. 뭐? 빌린 돈을 갚으라고? 황 부자는 화가 나서 몸을 부르륵 떨었어요. 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란 말씀이네요? 그럼 영감님한테 세 번 거짓말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제게 주십시오.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 푸르락 했죠. 저 숫장수한테 당했구나. 내 재산이 500만 냥이 안 되는데 차라리 재산의 절반을 주는 게 낫겠고. 이 사람아, 그건 순 거짓말이네. 이렇게 해서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즐기던 황 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날리고 말았어요. 가난한 숫장수는 큰 부자가 되었대요. 하루는 나무꾼이 뗄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날따라 웬일인지 이곳저곳 다녀도 마땅한 땔감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땔감을 찾아 헤매다 보니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늘 다니는 길인데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감을 못 잡겠네. 당황한 나무꾼이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문득 저만치 떨어진 곳에 폭포가 보였어요. 나무꾼은 온몸을 젖힌 땀도 씻어낼 겸 폭포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폭포 아래엔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풀숲에는 선녀들이 벗어놓은 옷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 순간 나무꾼은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옷 하나를 몰래 감추었어요. 그때 사람의 인기척에 놀란 선녀들이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선녀 하나는 옷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뗀 채 그 선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부부가 되었어요. 이렇게 오순도순 여러 해를 살다 보니 아들이 둘이나 생겼지요.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네가 타고 싶어요. 아, 그야 뭐 어렵지 않지. 나무꾼은 집 앞에 커다란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다시 애처롭게 나무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예전에 내가 입고 왔던 옷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어쩌지?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설마 혼자 달아나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아내의 부탁대로 숨겨두었던 옷을 내밀었어요. 아내는 재빠르게 옷을 걸치더니 아들 하나는 업고 또 하나는 안고 그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발을 힘껏 굴려서 그네가 치솟아 오르자 냅다 힘차게 뛰어 올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곧 아내도 두 아들도 보이지 않고 그네줄만 힘없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나무꾼은 반 미치광이가 되어서 산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나무꾼이 몇 날 며칠을 씻지도 먹지도 않은 채 이곳저곳 다니는데 어느 곳에선가 토끼 몇 마리가 모여서 옥신각신 말다툼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나무꾼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았죠. 얘들아,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싸우겠냐? 그러나 토끼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슨 씨앗 같은 것을 둘러싼 채 내 것이니 너 것이니 하면서 싸움질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얘들아, 그만 좀 싸워. 계속 싸우려거든 차라리 그 씨앗을 나한테 줘. 나무꾼이 그렇게 말하자 토끼들도 싸우는데 지쳤는지 씨앗을 주고는 깡충깡충 사라졌죠. 나무꾼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서 앞마당에 그 씨앗을 묻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이 마당으로 나와보니까 그 씨앗이 하루 만에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서 줄기가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나무꾼은 하늘 위 나라에 도착했어요. 하얀 송구름이 푹신하게 펼쳐진 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두 아들이 놀고 있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왔다. 나무꾼과 두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죠. 얘들아, 엄마는 어딨어? 나무꾼은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가서 꿈에서도 못 잊고 그리워하던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장인은 나무꾼을 영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장인이 나무꾼을 불러 이렇게 말했죠. 내가 활을 쏠 테니까 이 말을 타고 가서 그 화살을 찾아오도록 해라. 예? 화살을 찾아오면 자네를 사위로 인정하겠네. 그런데 명심할 일 있네. 일단 말에서 내린 뒤에는 말이 3번 울기 전에 타야만 하네. 영원히 이곳에 올라올 수 없을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나무꾼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곧 장인의 인정을 받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드디어 장인이 활을 쏘았어요.
화살이 저 멀리 날아가서 지상으로 내려갔죠. 나무꾼은 재빨리 말에 올라서 화살을 쫓아갔어요. 한참을 내려가서 화살이 떨어진 곳을 살펴보니 바로 어머니가 계신 오두막집이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허둥지둥 문 밖으로 뛰어나와서 반갑게 나무꾼을 맞았죠. 아이고 이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타나냐. 나무꾼은 그간의 사정을 들려준 뒤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화살 찾았으니까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해요. 아이고 얘야, 내가 얼른 밥국을 끓여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거라. 아휴, 이제 가면은 언제 다시 볼 수 있겠냐. 어머니는 나무꾼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말이 힝 하면서 한번 울었어요. 나무꾼 그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국을 그릇에 담아오는 거예요. 꼭 먹고 가라고 말리는 바람에 나무꾼은 어쩔 수 없이 한 숟갈, 두 숟갈 떠먹었죠. 그러나 밥국이 너무 뜨거워서 금방 삼킬 수 없었어요. 그때 말이 힝 하고 두 번째로 울었어요. 나무꾼은 벌떡 자리에 일어나자 어머니가 또 말렸어요. 아이고 얘야,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만나지 않겠냐. 한 숟가락만 더 먹고 가거라. 나무꾼이 더 이상 뿌리치지 못하고 밥국을 먹으려는 순간 말이 힝 하고 세 번째로 울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정말이지 너무 무정한 말이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되어가지고 오랫도록 꼼짝도 하지 않았대요. 그 뒤 나무꾼은 정말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렸죠. 밥국 때문에. 밥국 때문에. 그렇게 대내며 돌아다니던 나무꾼의 탄식 소리가 변하여서 뻐꾹 뻐꾹 이렇게 변한 거죠. 그 나무꾼의 혼이 뻐꾸기가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예요. 부자와 농부의 딸. 옛날 한 마을에 고약하기로 소문이 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자는 돈을 빌려간 농부를 불러다 놓고 마구 닥달을 해댔죠. 네, 이놈. 설도 며칠 안 남았으니 당장 빚을 갚아라. 못 갚겠으면 설날 아침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나 한 상 잘 차려오너라. 아유, 예, 알겠습니다. 설에 음식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음식 대접을 하겠다고 했지. 조건이 하나 있다. 어떤 조건인가요? 상 위에는 150가지 음식이 올라 있어야 한다. 예? 음식을 150가지나요? 만약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리 알거라. 음식은 음식대로 받아먹고 빚은 빚대로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죠. 당장 먹을 저녁 끼니도 없는데 150가지나 되는 음식을 차려내라니. 이런 억지가 어딨다. 집에 돌아온 농부는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죠.
그걸 본 농부의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다. 너가 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아휴. 농부가 돌아 누우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은 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농부는 마지못해 낮에 있었던 일을 딸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농부의 딸이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설날이 되었어요. 농부는 부자에게 갔어요. 어르신, 150가지 음식을 차려놓았으니까 저희 집에 함께 가시죠. 그 말을 들은 부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에이? 정말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냐? 아우, 예. 틀림없이 150가지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니, 가난한 농사꾼이 무슨 수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단 말이냐? 도둑질이라도 한 거냐? 부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농부의 집으로 갔어요. 농부의 딸이 상을 내오면서 상냥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런데 부자 앞에 놓인 음식은 달랑 2가지뿐이었어요. 부자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죠. 뭐? 150가지 음식이라고? 감히 나를 놀려? 울그락 불그락해진 부자에게 농부의 딸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 김치는 백김치이고요. 저 가지나물은 며칠 동안 씨앗 빠져가지고 신 가지나물이에요. 백김치하고 신 가지니 150가지 음식이 아니고 뭐겠어요. 뭐라고?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힌지는 몰라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부자는 입을 딱 벌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노인의 나이. 옛날에 중국은 사사건건 조선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하고 이거에서 바치고 저거에서 바치라며 요구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도 은근히 조선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조선에 인재가 많다는 말을 듣고 중국에서 시험해보기 위해 그림 한 장을 보내왔어요. 나이 지긋한 노인이 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중국은 이 그림을 조선에 보내놓고 그림 속의 노인이 몇 살인지 알아맞히라고 요구해왔어요. 조선의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이고, 무슨 재주로 그림 속 노인의 나이를 알 수 있단 말이오. 아이고, 이거 큰일이오. 대신들도 풀지 못하니 임금님은 황희정승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죠. 현명하다고 소문이 난 황희정승이었지만 답을 알아낼 수는 없었어요. 황희정승은 임금님에게 한 달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머리도 식힐 겸 길을 떠났어요. 그림을 품 안에 고이 간직하고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죠.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들어갔어요. 좀처럼 비가 그치지 않아서 갇혀 있는데 집 안에서 6~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와서 말을 했죠. 어르신, 비가 쉽사리 멈출 것 같지 않은데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세요. 황희정승은 생각이 깊고 의젓한 그 소년이 대견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이고, 그래, 고맙다. 어른들은 안 계시고 너 혼자 집에 있는 거냐? 예, 아버님은 도둑놈 판에 눈치 보러 가시고요. 어머님은 열어놓은 껍데기 벗기러 갔어요. 황희정승은 뜻밖의 말에 놀라서 어리둥절했죠. 이게 뭔 소린가? 참으로 맹랑한 여성이세. 툇마루에 앉아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길 건너편에 있는 방앗간에서 곡식을 짓던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을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빗자루 좀 가지고 온나? 예, 알겠어요, 어머니. 소년은 마루 밑에 있는 강아지를 불러서 강아지 등에 빗자루를 매달았어요. 소년이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쳤죠. 어머니, 강아지 부르세요. 어머니가 강아지를 불렀어요. 강아지는 등에 빗자루를 매단 채 방앗간으로 달려갔어요. 허허, 어린 녀석의 꾀가 아주 놀랍구만. 황희정승은 속으로 혀를 내두르며 소년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열어놓은 껍데기 벗기러 갔다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어머님이 보리방아를 찍으러 가셨거든요. 그게 바로 껍데기 벗기는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가셨냐? 장터에 가셨어요. 장터에 서로 자기가 더 이익 보려고 도둑놈 씹어 가진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곳에 가셨으니까 이놈 저놈 눈치 보러 가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황희정승은 소년의 영리한 대답에 놀라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럼 너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품 안에서 그림을 꺼내어 소년에게 보여주며 물었어요. 여기 그려져 있는 노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이냐? 에이, 너무 쉬운 문제네요. 뭐라고? 황희정승이 어안이 벙벙해 있으려니까 소년이 설명했어요. 노인 밑에 닭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닭을 부를 땐 구구 소리를 내잖아요. 구구는 80일. 그러니까 이 노인은요, 81살이에요. 참으로 용하구나. 황희정승은 소년의 도움으로 중국이 보내온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 뒤부터 중국은 훌륭한 인재가 많다고 하여서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대요. 오세암. 옛날 한 스님이 어느 산골짜기 조그만 암자에서 돌을 닦고 있었어요. 그 암자에서 20년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고향에 한번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고향으로 길을 떠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마침내 낯익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과거에도 큰 마을은 아니었으나 냇물을 끼고 몇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그 집들이 전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를 걸어갔더니 조그마한 오막살이가 한 채 있었어요. 그 집엔 나이 많은 노인 부부가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살고 있었죠. 스님은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았어요. 예전에
저기 몇 집이 살았는데 왜 한 집도 안 보입니까? 아유, 작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마을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살 집이 없으니까 모두들 뿔뿔이 떠나버렸지. 이 아이가 그때 부모가 둘 다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맡아서 돌보고 있다네. 스님이 이것저것 물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그 아이는 스님의 조카였어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아이의 부모는 스님의 형과 형수였죠. 조카를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어 암자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조카란 놈이 5살인데 어찌나 영리한지 무엇이든 한번 가르쳐주며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틈틈이 조카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것을 큰 낙으로 여겼어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조그마한 남자다 보니 비축해둔 식량이 얼마 없어서 한겨울을 날 일이 걱정이었죠.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끊기기 전에 식량을 넉넉히 준비해둬야 했어요. 여러 마을 다니면서 식량을 구해와야 할 텐데 그러자면 며칠이 걸린단 말이에요. 험한 산길을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암자에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도 걱정이 되었죠. 밤새 고민을 했으나 어찌해야 할지 좀처럼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이 내릴 시기는 다가오고 하는 수 없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죠. 얘야, 아래 마을에 좀 다녀오마. 돌아오려면 한 2, 3일은 걸릴 거다. 내가 밥을 잔뜩 해놓을 테니까 다녀올 때까지 그걸 먹고 기다리고 있어라. 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때가 겨울인지라 음식이 쉽게 상하진 않았어요. 아이가 며칠 먹을 밥과 반찬을 준비해 놓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부지런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식량을 구했어요. 내일이면 암자로 돌아갈 수 있었죠. 아이가 잘 있을까? 혼자 지내는 것이 많이 무서울 텐데. 스님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야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엄청나게 눈이 쏟아져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죠. 계속 내리는 눈의 기세를 보건대 언제 그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스님은 초조해서 발을 동동 굴렸지만 도저히 암자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매일 눈이 계속 내려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암자에 홀로 남겨두고 온 조카 걱정에 스님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약을 지어다 주고 해서 간신히 기운을 차렸지만 여전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걸 본 스님이 암자로 가겠다며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키자 마을 사람들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눈보라가 대단한데,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아유, 그래요. 눈 속에 길을 잃으면 죽기 십상이요. 그래도 스님은 가겠다며 떼를 썼어요. 에휴, 늦었네.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가 살아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아휴,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눈이 그치면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며칠이 지나갔어요. 어느 정도 눈의 기세가 누그러지자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암자를 향해 올라갔어요. 눈길은 어마어마했어요. 스님이 늘 다니던 길이라 그렇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눈이 쌓여서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산길을 스님은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어린 조카 걱정에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어요. 암자에 도착했을 때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잠시 숨을 돌릴 때였죠. 저마치 아주머니 한 분이 얼핏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네. 이곳에 나이 지긋한 여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은 조카부터 찾아보았어요. 암자로 들어서면서 조카를 막 불렀죠. 그랬더니 암자 밖으로 조카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스님은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찌 이 어린 것이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동안 무사하게 지내왔는지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요. 애야, 그동안 뭘 먹고 살았느냐? 스님이 해주시고 간 밥 다 먹고 나니깐요.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매일 젖을 먹여주셨어요. 방금 전에도 다녀가셨어요. 그제야 스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요. 조금 전에 얼핏 본 아주머니는 바로 관세음보살이었던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돌보아 주어서 어린 조카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조카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5살 먹은 아이가 혼자 암자를 지켰다고 해서 그 암자의 이름이 오세암이래요. 화가와 그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둘은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하며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수십 년간 만나지 못했지요. 어느 날 멀리 이사를 간 친구가 찾아왔어요. 둘은 너무나 반가웠어요. 아이고, 자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가? 고향을 떠난 뒤로 그림을 배웠는데 소질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림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네. 자네는 어떤가? 고향에 남은 친구는 어물어물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기야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다 허물어져가는 집이며 낡고 볼품없는 살림살이가 가난한 형편을 잘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고향에 남은 친구는 벼슬의 뜻을 두고 공부에 전념했지만 운이 나빠서 그런지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했어요. 선비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남았을 뿐 지금은 찢어지게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도 수십 년에 만난 친구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선비는 부엌에 있는 아내를 불러 말했죠. 여보, 술상 좀 차려오시오. 먹을 밥도 없는데 무슨 술상 타령이에요. 그러면서도 남편의 체면을 지켜줄 셈인지 아내는 집 밖으로 나갔어요. 화가는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찜을 불고 붓과 벼루를 꺼냈어요. 여보게, 자네가 평생 동안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겠네. 화가는 종이에 닭을 한 마리 그렸어요. 그리고 다시
복짐에서 대나무 꼬챙이와 뚝배기를 꺼내 놓더니 꼬챙이로 닭 주둥이를 톡톡 때렸어요. 닭 주둥이에서 쌀이 또르륵 또르륵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비는 너무나 희한한 강령이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여보게, 당부할 게 있네. 일은 결코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하네. 그리고 이 뚝배기 하나만큼만 쌀을 받아서 써야 하네. 더 욕심을 부렸다간 화를 당하기 십상일세.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화가 친구가 가고 나니 선비는 직접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내의 눈에 띄지 않게 뒷방 벽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닭 주둥이를 꼬챙이로 톡톡 내리니까 쌀이 또르륵 또르륵 떨어졌어요. 와, 정말이네. 선비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부터 선비 부부는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되었죠. 선비가 매일 아내에게 쌀이 가득 담긴 뚝배기를 주었어요. 아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집에서 굶어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어디서 쌀을 한두 배기씩 구해오는 거지? 아내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어서 선비가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이때를 틈타서 아내는 뒷방 벽장 문을 몰래 열어보았죠. 그랬더니 거기엔 닭그림이 한 장 걸려있고 그 밑엔 꼬챙이 한 개와 뚝배기 한 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아휴, 도대체 이게 뭐지? 궁금해진 아내는 무심코 꼬챙이로 닭주둥이를 턱턱 때려보았죠. 그랬더니 닭주둥이에서 쌀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어디서 이런 귀한 물건을 얻었을까? 근데 왜 뚝배기 하나씩이야? 계속 쌀이 나오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텐데 말이야. 아내는 욕심이 나서 계속 꼬챙이로 닭주둥이를 때렸어요. 임금님이 사는 대궐 안에는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려고 곡식을 쌓아둔 창고가 있어요. 마침 창고지기가 순찰을 돌다가 빗장을 열고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쌀가마니에서 쌀이 두루룩 하늘로 마구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창고지기는 황급히 임금님에게 알렸어요. 임금님은 즉시 군사들을 풀어서 쌀이 올라가는 것을 가보게 했지요. 쌀은 어느 산골 마을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당연히 선비 부부는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한양의 감옥에 갇혔어요. 노발대발한 임금님은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 소문은 화가 친구의 귀에까지 들려왔죠. 화가는 곧장 대궐로 가서 임금님 앞에 꿇어 앉았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린 것도 저고 그림에 요술을 건 것도 저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풀어주고 제게 벌을 내리십시오. 임금님은 선비 부부를 놓아주고 화가를 죽이라는 어명을 내렸어요. 드디어 화가가 처형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에게 그가 말을 했죠. 서인이 비록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림을 한 장만 그리고 죽겠습니다. 안 될 것도 없지. 임금님은 화가에게 붓과 벼루, 종이를 가져다 주게 했어요. 화가는 능숙한 손길로 종이에 바다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목선을 하나 올려놓았죠. 화가가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이 배를 타십시오. 허허, 이놈이 그림 속의 배를 탈 수 있으면 너가 타보아라. 화가 난 징그룹고는 몸을 일으켰어요. 임금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화가는 풀쩍 뛰어서 그림 속의 배에 오르더니 먼 바다로 사라져 버렸대요. 예쁜 딸과 10살짜리 아들을 둔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의 아들은 남달리 꾀가 많아서 꾀돌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주인집 부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며 뭐든지 빼앗고야 마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머슴의 딸을 빼앗으려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머슴의 아내가 밭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머슴을 불렀어요. 깨돌의 아비야, 어디 있느냐? 머슴이 달려오자 부자가 입을 열었어요. 자네 처가 김을 메고 오는 모양일세. 그 밭에 풀이 모두 몇 폭이 돼 있는지 내일 아침까지 알아내게나. 만약에 알아내지 못하면 자네 딸을 내놓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하네. 부자가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자 머슴은 기가 막혔어요. 그 많은 풀들을 셀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죠. 머슴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때 밖에서 놀다 들어온 꾀돌이가 아버지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아버지는 귀찮다는 듯이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꾀돌이가 계속 묻자 하는 수 없이 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꾀돌이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자를 골려줄 방법을 궁리했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주인 영감님 만나서 단판 짓고 올게요. 꾀돌이는 다짐하는 얼굴로 부잣집 마당으로 뛰어갔어요. 꽃밭의 풀들을 큰 소리로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소리에 낮잠에서 깬 부자는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꾀돌이에게 화를 냈어요. 이놈아, 풀을 세워서 뭐 하려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부자 앞으로 달려갔어요. 주인 어르신, 방금 제가 세어본 풀이 모두 몇 폭이나 되는지 알아맞혀 보실래요? 꾀돌이의 말에 부자는 또다시 버럭 화를 냈어요. 이놈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잠만 말고 썩 물러거라.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주인 어르신은 이 좁은 꽃밭에 풀이 몇 폭인지도 모르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 넓은 밭의 풀들을 전부 셀 수 있겠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인지라 아무 대꾸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꾀돌이에게 당한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부자는 다시 머슴을 불렀어요. 여보게, 이틀 안으로 아궁이에 있는 저 재를 가지고 동아줄 석자를 꼬아오게. 만약 그러지 못하면 자네 딸을 내놓고 내 집에서 나가야 하네. 또다시 머슴은 알아누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꾀돌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버지가 또다시 꾀돌이에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꾀돌이는 아버지에게서 부자의 말을 전해 듣고 걸똘히 생각이 잠겼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하고 올게요. 꾀돌이는 석작쯤 되는 쇠막대기를 찾아서 그 위에 동아줄 굵기만 하게 새끼줄을 감았어요. 그런 다음 불을 붙여 태우자 하얀 재가 동아줄 모양으로 남아 있었어요. 꾀돌이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고 부자에게 갔어요. 이번에도 꾀돌이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부자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궁리 끝에 아주 못된 꾀를 생각해냈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 부자는 다시 머슴을 불렀어요. 여보게, 안방마님이 산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나가서 구해오게나. 만약 구해오지 못하면 자네 딸을 내놓고 내 집에서 나가야 하네.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구해온단 말이야. 고민을 하던 머슴은 다시 자리에 알아 누웠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자 꾀돌이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꾀돌이가 부자가 있는 방문 앞으로 가서 소리쳤어요. 어르신! 주인 어르신! 사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죽게 되었어요. 산딸기를 못 구해서 스스로 죽으려는 모양이고. 으흐, 나한텐 오히려 잘 됐구. 부자는 웃음을 꾹 참으며 말했어요. 으흐, 대체 무슨 큰일이 났다고 그러느냐? 아버지가요, 산딸기 따러 갔다가 독사한테 물렸어요. 주인 어르신,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꾀돌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부자는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끼놈아, 한겨울에 무슨 독사가 있단 말이냐? 그럼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다고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슬그머니 방문을 닫고 말았어요. 어린아이한테 번번이 당하기만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던 부자는 또다시 머슴을 불렀어요. 여보게,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갈 것이니까 자갈로 배를 한 척 만들어 놓게나. 만약 사흘 안에 만들지 못하면 자네 딸을 내놓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머슴은 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꾀돌이와 의논을 했죠. 아버지, 그 정도는 식은 좀 먹게요. 이번에는요, 주인 영감님을 단단히 망신시켜주고 말겠어요. 한달음에 부자에게 달려가서 호들갑스럽게 말을 했어요. 주인 아저씨, 얼른 모래로 만든 밧줄을 좀 주세요. 모래 밧줄이 없어가지고 자갈로 만든 배가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부자는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냅다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정말로 자갈로 배를 만들었단 말이냐? 궤돌이는 시치미를 뚝대고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제가 어르신 태워드릴 테니까 얼른 모래로 만든 밧줄이나 주세요. 그 말이 사실인지 어디 한번 가보자. 부자는 꾀돌이를 따라서 큰 길로 달려나갔어요. 맨발로 달려나가는 부자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부자 영감이 미쳤나? 너무 욕심을 부리니 이제 망령까지 났나 보네. 양반이 어째 맨발로 다닌단 말이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부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놈들이 감히 나를 돌려. 아이고 분해. 부자는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그만 깊은 곳에 빠져서 더 이상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대요. 돌과 할멈. 마귀 할멈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상제가 무척이나 부러웠어요. 뭐든지 마음먹은 일을 상제는 다 할 수 있었어요. 상제의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폈어요. 어느 날 할멈은 큰일을 앞둔 상제가 남모르게 밀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할멈은 상제의 행동을 훔쳐보았죠. 그는 넓적한 바위 위에 축구공만한 둥근 돌을 얹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둥근 돌을 바위에 갈기 시작했죠. 그러니 바위에 절구같이 구멍이 생기자 싱긋 웃으면서 일을 끝내는 거예요. 저거였구나. 상제의 불가사의 힘은 바로 저 둥근 돌에서